네, 지난 3월 대구에서 한 10대 학생이 응급실을 찾아 떠놀다가 구급차에서 숨진 사건이 있었습니다. 정부는 관련된 의료기관 4곳에 행정처분을 내렸는데요. 무슨 일이 벌어졌고 이런 일은 왜 생긴 건지 임주혜 변호사와 구체적으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먼저 사건 개요부터 좀 짚어보면 지난 3월 대구에서 한 10대 학생이 건물 4층에서 추락하는 사고가 있었고 신고 2분 만에 119 구급대가 도착을 했지만 치료받을 병원을 찾지 못해서 결국에 숨졌습니다. 좀 병원을 여러 군데 갔었다고 하네요. 맞습니다. 정말 네. 안타까운 일이 발생했습니다. 앵커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사건 발생은 지난 3월 19일입니다. 17세 환자가 4층 높이의 건물에서 떨어져 발목과 머리를 크게 다쳤는데요. 당시 의식은 있었다고 합니다. 이제 119가 빠르게 도착을 했고, 하지만 이제 병원을 여러 군데 전전하면서 이송을 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흔히 응급실 뺑뺑이라고 하죠. 예. 응급실이라는 곳은 어떤 중증 환자가 치료를 받기 위한 제 첫 관문이자 게이트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결국 응급실에 들어가서 제대로 환자의 상태가 분류돼야 되고 그에 따라서 수술이 필요하다면 이제 수술 그리고 또 이제 입원 등의 치료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 받아주는 병원이 없어서 응급실을 전전하다가 2시간 가량을 이제 이렇게 응급실 뺑뺑이를 돌다 예. 심정지가 와서 사망하는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각 병원 측에서 입원을 거절한 이유가 뭔지도 궁금한데 의사가 지금 환자 상태를 보지도 않고 입원 수용을 거부한 사례도 있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이 짧은 시간 동안, 2시간이라는 시간 동안 8군데의 병원에 전화를 통해서 물어보거나 심지어 이제 방문한 것들이 있었는데요. 하나씩 좀 예. 살펴보면요. 최초에는 가장 가까웠던 곳이었습니다. 대구 파티마 병원으로 이송이 되게 됩니다. 근데 이 병원에서는 정신건강의학과를 통한 진료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는 것을 이유로 이제 받아주지 않았고요. 예. 이후에는 이제 경북대 병원으로 이송이 되었습니다. 경북대 병원은 굉장히 큰 병원이죠. 상급 종합병원인데 여기도 이제 권역 응급센터에 이제 진료를 의뢰하자 이거 중증이 의심된다면서 권역 외상센터로 가도록 이제 안내를 했습니다. 예. 근데 권역 외상센터로 이제 가자 병상이 부족하고 당시 이제 일요일이었어요. 주말이다 보니까 예. 또 산에서 추락 환자가 발생을 해서 헬기를 타고 또 경북대병원으로 이송을 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예. 병상이 부족하다. 지금 현재 풀베드라고 하죠. 이제 이미 꽉 차인 상태다라고 해서 또 이송을 거부당했습니다. 이후 이제 계명대 동상병원으로도 이송이 되었는데요. 다른 환자가 지금 수술 중이고 지금 심정지가 와서 CPR이 시행되고 있는 상태라 받아줄 여력이 없다는 이유. 그리고 예. 이후 대구 가톨릭병원에서는 신경외과 전문의 선생님들이 학회 등의 이유로 지금 부재한 상태라서 이 환자를 받을 수 없다. 이런 각각의 이유로 인해서 제대로 치료를 받지 못했습니다. 이외에 다른 병원에서도 유사한 사유가 있었습니다. 다른 다수의 중증 외상 환자가 진료를 받고 있고 현재 수술 중이다. 그리고 지금 또 다른 병원에서는 우리 병원에서 치료할 수 없는 수준의 위중한 환자다. 이런 이유로 결국 진료를 받지 못했습니다. 예, 환자를 받지 않는 그런 이유가 뭔지에 따라서 응급의료법 같은 그런 법령 위반 여부도 결정이 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이제 중증도 분류 의무 위반이 문제되는 병원들이요. 지금 대구 파티마 병원과 경북대 병원의 경우에는요. 예. 이 환자가 어느 정도 중증인지 이 중증도를 분류할 때 여러 가지 이유들 같이 지금 환자가 의식이 있는지 여부, 어느 정도 다쳤는지 이런 여러 가지 분류 기준에 따라서 중증도를 나눠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미진한 점이 있었다고 좀 확인이 됐고요. 이외의 병원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수용을 거부한 것이라는 점이 인정이 된 바가 있습니다. 예. 일부 병원에서는 수용을 할 수도 있었던 여력이 있지 않냐 이런 의심을 받고 있었고 이 외에도 좀 더 직접적으로 대면해서 환자를 살핀 후에 외상적인 처치라도 하고 이송해야 되는 것이 아니었냐 이런 이유로 해서 이 응급의료법 위반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예. 조사단을 꾸려서 조사가 있었고요. 응급의학과 외상학 그런 보건의료정책연구소
연구원들 그리고 법률 전문가들이 모여 합동 조사한 끝에 이런 일부 병원들에 대해서는 또 행정적인 조치가 이루어졌습니다. 그 행정적인 조치와 관련해서 또 복지부에서 병원 8곳 중에 4곳이 이제 부당하게 환자를 돌보지 않았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보조금 지급이 중단이 됐고 또 과징금이 부과된 병원도 있는데 병원마다 이렇게 좀 행정 처분이 조금씩 달라진 이유가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이 사안별로 좀 달리 좀 살펴보면요. 예. 먼저 이제 대구 경북대병원과 그리고 또 이제 대구 파티마 병원, 계명대 동상병원, 대구 카톨릭 병원이 행정처분을 받았고 그 외에 나머지 4개의 병원의 경우에는 법령 위반은 없는 것으로 확인이 되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정말로 환자가 정말 너무 많고요. 그리고 이를 제대로 수술하고 치료해 줄 수 있는 의료진은 턱없이 부족한 우리의 응급 의료 형태가 좀 여실히 드러난 사건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번에 행정적인 처분을 병원을 받은 곳은 대구 경북대 병원의 경우에는 이제 보조금 지급이 이제 중단이 되게 되었고요. 그리고 대구 경북대 병원은 1,670만 원, 그리고 계명대 동상병원의 경우에도 이제 보조금 지급 중단을 받았고 일부 과징금과 시행 이전 명령을 이제 받은 것인데요. 결국 정당한 이유 없는 수용 거부 그리고 중증도 분류 의무 위반의 어떤 위법 사항이 촉발된 그에 대한 결과입니다. 예. 응급실 뺑뺑이 사망 사건이 사실 뭐 처음 있는 일도 아닙니다. 보건복지부가 해당 병원들의 과실을 인정하고 또 보조금 지급 중단 처분을 내렸지만 사실 의료 현장의 사정도 복잡한데요. 왜 그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는지 병원 측의 입장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순천향대 응급의학과의 박준범 교수님 연결돼 있습니다. 교수님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앞서 다뤘던 이런 사고들뿐만 아니라 지난 코로나19 때도 응급실 뺑뺑이 사망이라는 안타까운 소식이 종종 전해지는 것 같습니다. 응급실에서 근무를 하고 계시니까요. 실제로 하루에 구급대에서 얼마나 전화가 오고 또 수용은 어느 정도 이루어지는지도 궁금한데요. 네, 뭐 병원마다 좀 차이가 있겠습니다만 저희 병원 같은 경우에는 하루에 환자가 한 120명 정도 평일에 뭐 주말에 140명 정도 내원을 하시는데요. 예. 구급대가 전화는 뭐 한 50에서 60통 정도 문의가 오고요. 저희는 뭐 일단 병원 특성상 저희 병원 같은 경우는 거의 수용을 하고 있지만 아마 그 저희가 전화를 받아보면은 구급대가 이제 저희 동네 근처, 저희 병원이 있는 근처에서 오는 게 아니고 뭐 예. 전혀 다른 지역에서 연락이 오는 걸로 봐서는 아마 다른 병원에서 이미 안 된다고 거부당하고 전화하신 경우가 많은 것으로 저희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말씀하신 것처럼 병원 측에서 환자 수용 거부 결정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이유들도 좀 궁금한데 최근 들어서 응급실 문턱이 유독 좀 높아진 그런 이유가 따로 있을까요? 사실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 좀 아이러니한 문제인데 이 예. 코로나 때 그 환자가 굉장히 줄었었거든요. 근데 다시 이제 코로나 사태가 조금 이제 진정되면서 환자는 원래 상태로 늘어났고요. 예. 반면에 이전에 계속 뭐 감염 때문에 진료 프로세스 같은 것들이 조금 더 까다롭게 되어 있는데 그런 것들이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서 좀 진료 과정도 느려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그 배후 진료과들의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 환자들이 오셔도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없는 그런 좀 안타까운 상황들이 최근에 뭐 소아과 문제가 좀 더 예. 불거진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이 조금 더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그 구급대가 환자를 다른 병원으로 재이송하는 주된 이유, 뭐 의사나 응급실 병상 부족으로 알려졌는데 물론 지역별로는 차이가 있겠습니다만 전국의 응급실이 500곳이 넘는다는 정부 통계가 있거든요. 이게 좀 부족하다고 보시는지요? 사실 뭐 전국의 응급실이 이제 500곳이어도요. 예. 어떤 환자가 갈 수 있는 응급실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결국은 지역 내에서 해결이 돼야 되거든요. 예. 근데 그 지역 결국은 지역 안에 있는 그런 응급 의료 체계들이 그 지역의 인구를 이제 소화할 수 있는가? 그게 이제 핵심적인 문제 같고요. 그럼 완결된 체계를 만들어야 되거든요. 근데 예. 이게 실시간으로 사실은 전국의 응급실이 다 차 있진 않습니다. 그리고 그 지역도 어떤 응급실은 사실 바로 옆에 있는 응급실이어도 거기는 조금 여유가 있는데 지금 뭐 제가 있는 병원이 만약에 병상이 하나도 비어 있지 않다. 뭐 그런 경우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러면은 결국은 문제는 뭐냐면은 각 응급실의 그 빈 병상 현황에 대해서 실시간 정보가 사실 구급대나 시민들에게 공유되면 예. 굉장히 많은 문제들을 해결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뭐 제 생각에는 효율적인 분배가 유일한 해결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지금 현재 빈 병상 현황을 알 수 있는 방법이 따로 없는 겁니까?
뭐 제공하고 있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복지부 산하에서 이제 예. 그런 기관들이 제공하고 있긴 한데 사실 이게 각 이제 의료정보보호법이나 이런 것 때문에 사실 예. 실시간으로 하긴 어렵고요. 보통은 1시간 정도마다 이렇게 업데이트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뭐 실효성은 사실은 크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알겠습니다. 언급해 주셨던 부분 중에 좀 많이 지적이 되고 있는 부분이 의료진 부족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선호하는 특정과 쏠림 현상도 있고 또 처우 개선 같은 의사 수가 문제도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 네. 사실 이 사명감으로 버티기가 쉽지 않을 것 같거든요. 가장 먼저 좀 필요한 부분은 뭐라고 보시는지요? 근데 되게 상식적으로 저희가 생각을 해보면 예. 저희 이제 외과나 흉부외과 이런 특정과를 좀 예를 들어서 보면요, 생명을 다루는 이제 중요한 과거든요. 근데 반면에 무슨 문제가 있냐면 그런 과들은 환자의 수가 많지가 않습니다. 예, 오히려 뭐 미용이나 이런 것들은 사실은 수요가 많거든요. 근데 예. 이런 과들은 이제 사실 수요가 많지 않고요. 그렇다면은 결국은 환자가 많지 않은 과를 내가 선택해야 한다는 거는 그러니까 인구가 적은 장소에 가서 장사를 하겠다는 거랑 똑같은 얘기거든요. 예. 그러면은 어떻게 보면은 그 한 명당 그 환자를 치료하는 위험도도 당연히 높고요. 그런 과들은 위험도도 높고 환자 수가 적기 때문에 예. 생각보다는 비용이나 이런 것들이 더 파격적으로 좀 거기는 좀 지원이 되어야지. 그러니까 저희가 사실 저희 과나 이런 다른 과들보다도 훨씬 더 그런 특성을 가진 과들에는 좀 더 파격적으로 어떤 예. 형평성을 맞추기보다는 예. 조금 더 그런 필요성과 또 그런 거에 맞춰서 좀 파격적인 수가를 지급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비용 측면에서 좀 파격적인 그런 혜택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정부가 응급의료기관 구분과 의사들 처우 개선을 이제 골자로 한 4차 응급의료 기본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또 당정이 중증응급의료센터 20개 더 늘리겠다 이런 대책을 내놨거든요. 실제로 시행이 된다면 상황이 어느 정도 나아질 거라고 보시는지요? 결국 중증응급센터를 늘린다고 이제 발표를 하셨는데 이게 예. 잘 따져 보면은 실제로 들여다 보면은 이제 응급실이 늘어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레벨을 바꾸는 것이고 예.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뭐 시설을 좀 확충한다 하더라도 뭐 응급 중환자실이나 입원실 같은 게 전국적으로 했을 때 한 4,500개 늘어나는 정도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것만으로는 큰 효과는 사실 없다고 생각하고요. 전혀 상황이 아마 나아지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필요한 거는 오히려 중증 응급센터가 이제 중증 환자를 치료할 수 있고 또 그 전원 환자를 받을 수 있고 중증 환자를 전원 받을 수 있는 그런 여력을 가지고 있어야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현재 문제들도 사실은 경증 환자들이 결국 큰 병원을 자유롭게 갈 수 있기 때문에 그 병원들이 결국 병상에 여유가 없고 응급센터 여유가 없고 또 외래나 이런 데서도 사실은 더 큰 병원들을 이제 선호하시다 보니까 거기서 입원을 하게 되고 하면은 결국은 입원실, 중환자실 예. 같은 것들이 차버리니까 결국 그래서 그런 여력이 생길 수 있도록 예. 사실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환자의 그런 진료권을 제한하는 그런 수준까지도 사실은 고려해야 되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실효성 있는 대책이 추가로 좀 필요해 보이는데요. 환자를 수용할 병상 또 환자의 상태를 잘 알 수 있는 그런 전공의가 있어야 된다는 게 지금 가장 중요해 보이거든요. 그렇다면 환자나 보호자 입장에서 갑자기 응급한 상황에 처했다면은 좀 어떻게 하면 빨리 병원을 찾고 대처를 할 수 있을까요? 사실 현재로서는 뭐 국민들이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사실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런데 이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하면 제 생각에는 결국은 그 역할을 하는 곳이 119 소방청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예. 119에서 현재 그 환자의 어떤 그 병원 안내나 그다음에 병원 간 전원 같은 책임을 다 맡고 있거든요. 근데 그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있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실시간으로 병상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그 정보가 데이터가 구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사실 119도 그 정확한 안내를 할 수가 없고요. 예. 그다음에 병원들도 환자를 이제 119 문의가 와서 받고 싶어도 이 환자를 우리가 지금 받으면은 처치를 못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이제 생각이 들면은 사실은 받을 수가 없다고 거절하게 되는데 만약에 병원 간에 전원하는 시스템이 굉장히 효율적으로 갖춰져 있다면 예. 우리가 받아서 처치를 못하더라도 보낼 수 있으니까 빨리 그럼 일단 오세요 급하니까라고 저희가 할 수 있거든요. 예. 네, 그런 시스템이 잘 구축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의료 현장의 좀 복잡한 사정, 병원 측 입장, 순천향대 응급의학과의 박준범 교수님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참 이 같은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지금 정부가 좀 여러 가지 대책을 내놓긴 했는데 응급 의료 체계를 좀 다시 손보고 또 매뉴얼을 마련하는 제도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좀 이 부분과 관련해서 구체적인 내용 좀 짚어주시죠. 그렇습니다. 결국 이번 사건을 통해 우리가 제대로 파악해야 되는 점은요. 지금 일부 의료기관 이렇게 행정처분한다고 끝내야 될 것이 아닙니다. 예. 왜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나 그 제도적인 시스템 부분을 다시 한번 들여다보고 문제점을 파악할 필요가 있을 것 같거든요. 예. 이번 행정처분에 대해서도 정말 열심히 일하고 있는 환자 한 명이라도 더 살리기 위해 주말도 휴일도 없이 일하고 있는 의사분들의 또 사기를 꺾는 거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는 게 그런 맥락에서 함께 이해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정부가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일단 1차적으로요. 이 119와의 연계의 중요성, 119 시스템과 그리고 응급의료기관 간의 어떤 소통이나 연계의 중요성을 앞서 우리 의료진분께서도 말씀해 주셨는데 예. 이 응급 환자 분류 체계를 통일하기로 했습니다. 지금 119는 4단계인데 병원은 이제 5단계로 분류하게 되면서 서로 소통에 있어서의 좀 애로사항이 발생했던 것 같습니다. 응급 환자의 분류 체계 그 시스템을 좀 더 세밀하게 나누기로 했고요. 그리고 환자 중증도에 나는 응급 의료기관의 기능을 구분하기로 했습니다. 앞서 지적된 바와 같이 경증 환자도 대형 병원 쏠림 현상이 굉장히 심각합니다. 예. 그러다 보니 당연히 베드 부족이라고 하죠. 병상이 부족하게 되고 수술을 받을 수 있는 환자분들이 정해져 있는데 의사도 정해져 있는데 당연히 인력 부족 현상이 지적되거든요. 예. 이런 부분 기능을 좀 구분하기로 했고요. 순환 당직제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응급 의료기관의 전문의를 24시간 상주하도록 하겠다는 것인데 요일마다 특정 과의 전문의 선생님들이 돌아가며 배치하여 순환 당직제를 시행하겠다는 것인데 이거는 결국 의사의 이 응급기관, 이 응급을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예. 외과, 흉부외과, 신경외과 의사 선생님들이 이만큼 확보돼야 가능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료진 처우 개선, 정부의 지원을 통해서 반드시 일어나야 될 것 같고요. 권역 응급센터 추가, 응급구조사의 역할 확대, 그리고 이송 매뉴얼, 수용고지, 프로토콜 마련 등이 정부에서 대책으로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단순히 탁상 공론이 아니라 실무적으로 정말 활용할 수 있는 그래서 개편될 수 있는 그런 제재가 되려면요. 반드시 이에 따른 비용 투합 그리고 의료계 다른 인력들과의 어떤 대화를 통해서 좀 실효성 있는 대책으로 기능하기를 바라봅니다. 네, 앞서 그 순천향대 응급의학과 박준범 교수님께서도 현 제도 그리고 지금 마련되는 그런 움직임이 보이는 그런 제도로는 좀 한계가 있다 이렇게 지적을 그렇습니다. 해주셨거든요. 변호사님께서도 지금 이렇게 정부가 마련한 대안들 이걸로는 좀 충분하다 혹은 좀 부족하다 어떤 생각이신지요? 결국 이런 시스템 아무리 잘 마련된 제도도 기능을 하려면요. 예. 이를 이행할 수 있는 인력들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그렇죠. 앞서 지적되고 있는 것처럼 특정 의료진들에 대한 그 쏠림 현상이 지금 지속되고 있습니다. 예. 소아과, 외과, 흉부외과, 신경외과 이런 과를 기피하고 있다는 얘기는 벌써 10년 전부터 나오고 있었어요. 예. 왜 기피하는지를 좀 들여다보면은 그만큼 이들이 하고 있는 일만큼 적절한 보상이 뒤따르지 않고 있다는 지적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결국 이들에 대해서 뭐 당연히 사회적으로 이들의 뭐 행동을 뭐 칭찬해주고 대단하다고 평가해주는 것과 더불어서 어떤 비용적인 측면에서도 지원이 있어야지 이제 이런 과들을 지원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게 될 것이잖아요. 예. 결국 의료진들이 잘 재편될 수 있도록 이런 조치가 함께 기능해야 될 것 같고요. 일반 국민들의 인식 개선도 함께 필요할 것 같습니다. 상급병원 쏠림 현상은 예. 비단 응급 상황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진료를 볼 때도 항상 지적이 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우리나라가 의료 체계가 굉장히 잘 갖추어져 있는 선진국 중에 하나로 꼽히고 있는데 예. 여러 병원의 단계가 있잖아요. 이제 1차 기관, 2차 기관, 3차 병원까지 마련되어 있는데 예. 적정하게 그 증상에 따라서 내가 방문해야 하는 병원들, 상급병원 쏠림 현상이 줄어들어야지 제대로 이 의료 체계가 기능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응급실 뺑뺑이 사망 사건과 그리고 근본적인 대책 마련 필요성까지 임주혜 변호사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